제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말씀 이렇게 강의도 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거 우리 성도님들의 겸손함 제가 늘 간직하고 기억하고 있어요. 우선 먼저 감사드립니다. 네. 자, 지난주랑 동일한 서론으로 잠깐만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여러분들의 교양 수준을 올려드리는 강의가 절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한 교양을 갖고 수십 년을 살아오셨고요. 그 누구의 비난도 받지 않으시면서 충분히 아름답게 성숙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고 계시는 거를 이렇게 막 강의로서 다그치고 이러한 의도가 전혀 아니고 그 교양 수준을 더 올려드리고 이런 의도도 없고요.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왜 이 자리에 섰느냐? 바로 성경과 신앙 서적들을 읽으실 때에 더 깊이, 더 깊이입니다. 더 깊이, 더 풍성하게 누리게 좀 도움을 조금 드리고자 이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두 번째 시간,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개선할 수 있고 좀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거고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요, 겸손하게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또 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으실 테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만큼은 이렇게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저 김준태라는 저 사람이 그렇게 제안하는 이러한 방법들을 내가 한번 실행에 한번 옮겨봐야겠다 라는 이 겸손함 가져주셔서 이 시간을 좀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네. 먼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6가지의 원인들, 이걸로 다 까발려 드린다 막 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그냥 건조하게 쭉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1번, 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이런 컨텐츠들을 우리가 접하게 될 때 좀 더 우리의 그 5가지의 감각 있죠. 인간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어요. 시각, 촉각, 후각, 청각, 미각. 이 5가지의 감각을 더 충족시키는 쪽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쪽으로 발달을 하게 되느냐? 인간들이 그걸 원하니까. 우리의 무의식에 그것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생기느냐? 바로 상상의 부재가 생기고, 이 상상을 통하여 우리들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것의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상상을 하되 역시나 내 고집대로 아무런 근거 없이 내 마음대로 상상하는 그것이 문제다라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는 정보를 파악할 때 여기도 약간 비슷해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빼서 취사 선택하는, 그래서 선택적 정보만 파악하는 거, 그것도 역시 어리숙한 어떤 한 사람을 소환해서 장기를 두는 건 뭐지? 이런 거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네 번째가 어려운 단어나 개념들이 나올 때 그것을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그냥 글을 읽어내려가는 그 단어나 개념의 부정확한 정보들, 그것들이 네 번째다라고 원인 분석했고요. 다섯 번째가 기술의 부재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말은 짧을수록 좋고 가장 완벽한 정보가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말씀드렸었죠. 하지만 이 언어를 구사하는 기술들이 짧은 언어에 완벽한 정보를 넣는 방향으로 기술이 이제 발달돼 왔어요. 근데 그 기술을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글을 잘 못 읽게 되는 거죠. 왜냐? 글들은 그러한 좋은 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성경은 더 그렇고요. 마지막 6번은
이거를 과연 제가 해결책을 드릴 수 있을까라고 의심했었던 부분, 바로 배경 지식의 없음입니다. 좁고 깊은 지식이 권장되어져 가는 이 합리주의적 세계관, 이 속에서 우리들은 타자를 이해할 정보들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양 없음, 그리고 이것을 골몰이 생각하지 않는 것, 바로 궁리하지 않음, 요것을 6번째로 말씀드렸었어요. 좀 기억이 나셨어요? 네, 한번 맞아 이런 게 있었어 하는 좀 상기시켜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훑어드렸고요. 먼저 오늘 프린트물을 통하여서 오늘은 7개의 원인 해결책을 좀 드렸는데요. 이거 하나하나 긴 시간을 할애해서 하지는 또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을 1번에 배치했고요. 조금 7번으로 갈수록 조금은 그래도 좀 어려운 것, 실질적으로 조금 이렇게 해결하기 좀 난해한 것들, 그런 것들을 순으로 배치해서 시간 배정을 1번에 가장 많이 할애했고 7번으로 갈수록 줄어드는 겁니다. 네. 자, 1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을 읽을 때 풍성하게 상상하십시오 라고 제가 이제 해결책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비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 이것들이 우리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데에 자그마치 80%나 관여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 그 자체, 텍스트 그 자체보다 상대방의 감정과 의사를 파악하는 것은 바로 이 눈으로 확인하는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 그리고 말투, 억양, 목소리의 이런 음성 스타일 같은 것도 다 반언어적 표현이거든요. 어떤 목소리는 잘 귀에 꽂히는데 어떤 목소리는 막 졸리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목소리,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반언어적 표현인데, 이런 게 상대방의 의사를 좀 더 잘 전달받게 합니다. 이것을 풍성하게 텍스트에 입히시라는 거를 지난번에 강조드렸었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을 조금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글을 읽을 때 풍성하게 상상하십시오. 무엇을? 전제를. 이 글 속에 나타나 있는 전제를 상상하라. 두 번째가 배경을. 배경, 풍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풍경을 상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상, 옷 입는 것도 상상하셔야 돼요. 옷까지. 철수가 영희에게 뭐 사귀자고 말했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철수가 여러분들의 상상 속에 청바지를 입고 있는지, 검은 바지를 입고 있는지, 반바지를 입고 있는지, 슬리퍼를 신고 있는지, 샌들을 신고 있는지까지 다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는 게 더 중요하고요. 심지어는 좀 충격적일 수 있는데, 이거를 상상 안 하잖아요. 그럼 진해를 못 파악하는 그 문장들도 있을 정도예요. 옷 입은 거를 상상하지 않았을 때. 이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다 읽고. 먼저 다음은 상대방도 상상해야 돼요. 우리는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만 상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듣는 사람이 어떤 표정으로 듣고 있는가까지도 상상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침묵도 상상하셔야 됩니다. 영희야, 나랑 사귈래? 이거랑 영희야, 나랑 사귈래? 어떠세요? 의미 완전 달라졌죠? 이 침묵이라는 이 반언어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좀 더 진지하게 들리고 좀 더 그 진정성 있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효과, 그리고 뭔가 망설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부여가 되죠. 이 침묵이라는 것 때문에. 하지만 우리들은 반언어에서 이 침묵이라는 걸 많이 간과해요. 결국엔 작가의 감정까지도 상상해야 된다. 여기에서는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감정? 작가의 감정까지도 상상해야 됩니다. 자, 먼저 예문의 나그네라는 이 시를 실어드렸는데, 제가 좀 쉬운 시들을 좀 어디서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법한
그 시들을 가지고 오느라 좀 그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작가의 감정까지도 상상해라 라는 게 여기에서 핵심이거든요. 요거 라그네라는 이 시를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드리면서 이 1번의 어떻게 개선 방법 이것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먼저 괄호 순서대로 갑니다. 글을 읽을 때 전제를 풍성하게 상상하십시오. 전제라는 것은요, 말을 하는 그 바탕이 되는 논리, 그것을 전제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해야 솟아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 전제는 어떤 상황임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해가 없는 상황을 전제하고 있어야 해요. 이게 전제예요. 또 야, 좀 조용히 좀 해 라는 말은 어떤 상황이 또 전제되어 있을까요? 지금 시끄럽다라는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배가 고프냐? 이 말은 밥을 안 먹었어 라고 생각이 드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말투를 바꿔볼게요. 왜 이렇게 배고프지? 이 비슷한 말을 하면 아, 밥을 먹었는데 배가 고픈 것 같다라는 또 전제가 깔려 있어요. 엄청난 비언어 반언어의 힘이죠. 아, 배고프다랑 아, 왜 이렇게 배고프지? 이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 들어요. 이 전제를 파악해야만 이 사람이 이 말을 왜 했는지가 이제 명확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배경을 상상하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아까 철수와 영희가 이제 사랑 고백하는 이야기를 제가 예로 들어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비 오는 풍경인지 아니면은 햇빛이 비치는 풍경인지, 그리고 배경이 지금 뭐 영희의 집 앞에서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상상하셔야 충분한 의미들을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수 있으시고요. 의상까지 상상해라. 이거 예 들어드린다고 했죠. 여러분, 그 아주 오래전에 고려시대 때 그 만든 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정읍사라는 시가 있어요. 달아, 높이 좀 돋으셔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우리 남편 이 진흙을 밟을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그래서 달님, 높이 떠서 멀리 좀 비춰주세요. 아, 우리 남편 시장에 가 계십니까?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약간 이런 시거든요. 달아 높이 곰 돋으샤 머리 좀 비추이오시라, 뭐 이런 거 있었어요. 정읍사라는 시인데 지금으로부터 천년도 더 된 시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남편이 진흙을 밟을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이 부분을 의상을 상상하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아내는 집 나간 남편이 진흙을 밟을까봐 달한테 부탁하는 걸까요? 밝게 좀 비춰달라고. 왜 그런 걸까요? 진흙 밟으면 어때? 미끄러지고, 진흙 밟으면 미끄러지니까. 자, 그럼 한번 자, 미끄러졌습니다. 자, 미끄러졌네? 하고 다시 오면 되잖아. 아, 발라당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할까봐. 자, 이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제가 여기서 힌트를 드렸어요. 의상을 상상하지 않으시면 이거 해석 안 된다니까요. 왜 우리 남편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진흙을 밟으면 큰일 나니까 진흙 못 밟게 달님이 비춰달라고 하는 거냐고요. 왜? 의상을 생각하세요. 의상. 정말 근거 없는 상상의 샘플을 정확하게 보여주셨어요. 아니, 사실 목사님께서 눈을 부릅뜨고 아, 빌려 입었어 옷을, 이렇게 이 표정으로 내가 잘못된 상상의 샘플을 너에게 말해주마 라는 의사를 저에게 비춰주신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고 바로 답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막 의사를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 가만히 듣고만 계셨을 수도 있는데, 네. 의상을 생각하지 못하면 이 멀리 떠난 남편이 집에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진흙 밟으면 큰일 나니까 안 되니까 달님이 좀 비춰달라 라는 의도를 못 파악한다. 자, 다음 말씀드립니다. 10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천년 전엔 아주 좋은 나이키 운동화가 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진흙을 밟았을 때 툭툭 털고 새로 산 신발인데 흙 묻었네 하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천년 전엔 어떤 신발을 신었을까요? 집신.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신은 그냥 바닥만 밟지 않을 정도로만 이렇게 밑바닥이 있지 않을까요? 여기에 만약에 그 물기가 질척질척한 진흙을 척 하고 밟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랬을 때 집신을 맨발로 신고 있었어도 문제가 되고 버선 같은 거 양말 따위를 신고 있었어도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 바닷가에 놀러 가셔서 이게 진흙이 신발 안에 들어갔어요. 오래 걸으실 수 있으세요? 네. 운동화 사이로 모래 알갱이가 2개 정도만 들어가도 우리들은 그거 너무너무 발을 괴롭혀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털고 가야 돼요. 근데 집신에 진흙이 질척하고 잠겼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 걸어갈 수 있을까요? 나이키 운동화처럼 털고 가면은 이제 완벽하게 깨끗해집니까? 자, 그 집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려야 합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진흙을 밟은 그 남편은 그 근처에 있는 어떤 여관이나 이런 주막으로 들어가서 다시 신발을 만들거나 신발을 사신거나 이렇게 해서 하루 이틀이 또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흙을 밟을까봐 무섭다. 제발 달림 좀 밝게 좀 비춰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흙을 좀 더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시련과 고난일 거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 않게끔 우리 신이시여 도와주세요 라는 또 의미도 있대요. 하지만 1차원적인 표면적인 이유로는 이 의상을 상상하지 않았을 때에는 왜 하필 또 진흙이야? 이렇게 우리들은 아무것도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채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상당합니다. 이거 학생들한테 이거 얘기하면 와 진짜 그러네 이렇게 하고 돼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의 또 전제는 뭘까요? 와 진짜 그러네. 이의 전제는 몰랐다가 전제죠. 네. 네. 모든 것엔 전제가 있습니다. 작가의 감정까지도 이제 우리들은 풍성히 상상해야 할 항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가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두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했었죠. 근데 이 작가의, 여러분 잘 보세요.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작가의 감정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그럼 글을 읽을 때 작가의 감정을 파악할 수 있어? 네, 있어요. 자, 그래서 작가의 감정을 파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문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이없는 시인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한번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이건 나도 쓰겠다 라는 것 정도의 시입니다. 이거는 이런 게 무슨 시야 하는 거. 나그네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300리. 그래서 남도가 어딘지 몰라요. 전라남도인지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술 읽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 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게 고등학생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이게 뭐라고? 초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교. 저 이거 한 번 읽고 외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뭐야? 이게 뭐야? 여기에서 학교 선생님들은 구름에 달 가듯이 뭐뭐 듯이 뭐뭐처럼 이런 게 지규법이라서 여기 지규법 시험 문제 낼 거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만 받고 우리들은 넘어갔었죠. 여기에서 우리들은 첫 번째로 무엇을 상상해야 되냐 하면 이것은 다 해요. 다. 뭐냐 하면 먼저 나그네를 상상해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거를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나그네라는 텍스트가 움직였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은 나그네라는 어떤 텍스트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여러분들은 상상하실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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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은 아에
기억의 이 나그네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정보로 그냥 사실적인 팩트로 그냥 상상이 되셨을 텐데, 이젠 여러분들이 나그네라는 어떤 한 아저씨를 캐스팅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뭐 어떤 뭐 유해진으로 캐스팅하셨을 수도 있고 뭐 설경구로 캐스팅하셨을 수도 있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실 이거 나그네가 뭐 이렇게 구름에 달 가듯이 가고 이런 풍경이 2018년으로 풍경이 그려지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약간 어몽길 같은 대장이 이렇게 산악 모자 쓰고 이렇게 가는 그런 풍경을 상상하진 않으셨을 텐데, 약간 김삿갓 같은 그런 사람이, 그쵸, 이게 다 보편적 상징성이야. 누구든 이런 것을 상상하기 마련이에요. 약간 김삿갓 같은 사람이 눈은 반쯤 가린 삿갓 모자 같은 걸 쓰고 도사처럼 약간 머털도사처럼 지팡이를 왜 들어? 여러분 상상 속에 그 사람 지팡이 왜 들었어요? 지팡이 다 드셨잖아요. 지팡이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고 있고,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이 정보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말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이렇게 유유자적하며 어떤 목적지 없이 그냥 싹 가는 거를 상상하셨겠죠. 여러분, 여기는 상상하기가 이제 어렵지 않아요. 이제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를 이렇게 해서 끝내면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겁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선 두 가지를 확장시키셔야 되는데요. 확장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에게는 지금 이게 저의 어머니 사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의 증명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정보 없이 뜬금없이 갑자기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의 증명사진을 이렇게 보여드렸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시선은 다 당연히 여기로 가시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아유, 어머니가 미인이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머니의 뭐 주름이 어쩜 저렇게 하나도 없어, 뭐 이런 거, 헤어스타일이 좀 안 어울리시네, 약간 이런 거 자유롭게 상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뭐 생각보다 젊으셨네, 뭐 이런 거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납니까? 이렇게 한 다음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다면 아유, 어머니가 참 그러네 하고서는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만 상상하고 하고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 저에게 물으실 거예요. 그래, 근데 이거 왜 보여줘? 이렇게 갑자기 왜 이 어머니의 사진을 왜 보여주는 거야? 하면서 저를 보시겠죠. 이 사진만 보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사진을 보고 그래, 봤어. 그래서 어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라는 뉘앙스로 저를 쳐다보시겠죠. 근데 저의 표정이, 만약에 표정이, 감정은 비언어로 충분히 전달되잖아요. 저의 표정이 하면서 울고 있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조심스럽게 왜 어머니 어디 아프셔? 할 수도 있고, 왜 어머니 뭐 무슨 일 있어? 아니면 하고 보여드렸어. 그러면은 왜 어머니 성형수술 하셨어? 혹은 왜 어머니가 뭐 우리 교회 나오신대? 좀 기쁜 일을 상상하시겠죠. 이 사진 자체보다 이 사진을 보여주는 사람의 감정 파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의도를 파악할 때. 맞습니까? 근데 왜 여러분들은 나그네, 그래 유유자적하게 김삿갓 한 마리가 이렇게 김삿갓 한 마리? 자, 김삿갓 한 명이 이렇게 가서 유유자적하게 걸어가고 있구만 하고 왜 끝내시는 거예요? 왜 이 박목월이라는 아저씨가, 이분이 왜 이 시를 우리 독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지 이 사람의 왜 감정은 파악하려고 안 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더 중요하다면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먼저 뭘 파악하셔야 되냐 하면은, 지금 이 시는요 누가 말해주고 있냐면요,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인공은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거를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나그네가 나는 밀밭길을 걸어가고 있고요. 나는 300리를 걸어가야 되고요. 나는 술 있는 마을에 들려서 노을을 바라볼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를 이렇게 멀리서, 가까이서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쵸? 그 여기에서 뭐 밀밭길까지 다 한눈에 보고 있고 외줄기가 쫙 펼쳐져 있는 그 길까지도 한 방에 쳐다보고 있는 어떤 존재, 그 존재가 자기가 보고 있는 그 나그네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는 어디까지 파악해야 하느냐, 이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주인공이다 라는 것으로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나그네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럼 누구냐? 작가로 봐야죠. 작가. 이 작가가 나그네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 어머니의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나. 그럼 이 사람의 감정과 표정을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바로 어조, 어감, 이런 걸로 느낄 수 있어요. 어감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앉다와 주저앉다, 이런 걸로 좀 예를 들어드렸어요. 앉다는 긍정적인 느낌, 그 주저앉다는 부정적인 느낌을 좀 주게 하죠. 이 시를 배경을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조금 지금은 조금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접하게 되실 텐데 나중에 한꺼번에 확 모아드릴게요. 자, 한번 딱 쫓아와 보세요. 그냥 보편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인간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아주 수많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딱 편의상 이분법으로 나눠볼게요. 좋은 거, 안 좋은 거. 자, 좋은 거를 플러스 감정이라고 한번 정의 내려볼게요. 안 좋은 걸 마이너스 감정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제 연습 한번 해볼까요? 기쁨은 뭘까요? 기쁨 플러스, 우울함 마이너스, 슬픔 마이너스, 상쾌함 플러스. 여러분, 어감이라는 것은요, 이 플러스 감정, 마이너스 감정을 이 단어에 실어버리게 돼요. 단어에 감정을 섞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제가 한 5개 정도 예를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자, 들어갑니다. 한빈이도 해보세요. 자, 엄마 플러스, 플러스죠. 엄마 플러스. 딸, 여러분, 직관적인 감정을 말씀하시면 돼요. 어떤 스토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내 딸은 나에게 발길질을 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우리 엄마 나 밥 안 차려줬었는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직관적인 느낌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다, 먹구름, 한방눈, 쌀이눈. 쌀이눈이라는 걸 잘 상상을 못하시나? 그러면은 2개만 더 해볼게요. 햇살, 봄, 겨울, 가을. 됐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 100%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좀 신기한 거 느끼지 않으셨어요? 사람마다 이 단어를 말했을 때 거의 한 90% 정도가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일치하거든요. 바다라고 했을 때 난 바다에서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는데 라는 이런 좀 강렬한 기억이 있지 않는 이상, 이 스토리가 있지 않는 이상, 다 바다 하면은 뭔가 풍요로움, 거대함, 이렇게 좀 이런 걸 떠올려요. 봄 하면은 시작, 따스함, 뭔가 그 새로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플러스라고 느껴지고, 겨울 하면 다 말라 비틀어지고 뭔가 춥고 집에만 웅크리고 있고 마이너스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단어가 주는 감각이에요. 감정. 이 감정으로 이 작가의 얼굴 표정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왜 하필이면 이걸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나그네, 전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이라는 것은 약간 플러스 같은 느낌을 주지만 혼자 걸어가고 있죠. 약간 이거를 상상했을 때만 떠올리는 느낌인데 우울해요. 약간 이렇게 풍경이 좋지만 혼자 걸어가는 그 쓸쓸함이 느껴져요. 그리고 길은 외줄기, 더 쓸쓸한 느낌을 좀 줘요. 이렇게 싹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위로 향하고 있는 한 줄기의 길, 그리고 그 사이를 밀밭이 쫙 펼쳐져 있고 아름답죠. 하지만 아름답지만 외로워. 약간 서글퍼, 우울해. 근데 그 길을 나그네가 걸어가고 있어. 뭔가 인사이트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걸어가고 있고, 그런데 술 읽는 마을 하면 뭔가 풍요로움을 또 떠올리게 하지만 항상 어느 시간대를 떠올리게 하죠? 시뻘건 황혼을 떠올리게 해요. 그럼 우울해요.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복합적입니다. 기쁘면서도 슬플 수 있고 우울하지만 만족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기쁘면 기쁜 거고 슬프면 슬픈 게 아니에요. 시험은 망쳤지만 끝났어. 이거 기쁘십니까? 슬프십니까? 시험이 끝난 건 기쁘지만 망친 건 슬픈데 어떻게, 이런 거. 시원 섭섭하다, 그런 말들이 있죠. 자, 이러한 감정들을 이 시인은 짓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연기도 못하겠어. 나는 우울한데 약간 좀 아름다운 걸 보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이면서도, 이거는 사진이고, 약간 이런 느낌? 자, 이거를 누군가가 우리의 시각을 만족해서 연기를 해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만족 못합니다. 가장 우리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건 인간의 상상. 작가의 감정을 풍성하게 상상해야 되는 건 이 시를 이 사람이 왜 썼는가를 알려줘요. 바로 이 박목월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아름답지만 우울한 그 일제강점기 때의 그 인간들의 그 마음을 우리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 우리들은 아름다워도 아름답지 못했고 기뻐도 그렇게 기쁘지 않았다, 마냥 기쁘지 않았다, 이거 하나로 보여주는 거예요.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엄마가 어릴 때에는 이렇게 사셨고 저렇게 사셨대, 한 20분을 얘기하는 것보다 우리 어머니의 어린 시절에 그 놀고 계시는 그런 어린 시절의 그 사진 한 장을 탁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에게 더 와닿죠. 이게 여러분들의 상상으로 그 덧입히는 것의 풍요로움이에요. 피곤하지 않습니다. 재밌어요. 즐거워요. 자, 이제 이거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성경을 쓰신 저자가 1차적으로는 바울이 될 수도 있고 마태가 될 수도 있죠. 그들이 이 글귀를 뭔가에 써내려가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그의 표정을. 한 번이라도 이래본 적 있으세요? 바울이, 우리 서신서 그 사도행전 그 목사님께 정말 잘 배웠는데 그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교인들에게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그 표정. 그러면 우리 배웠잖아요. 그 서신이 나에게 준 거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도 있다. 나에게. 징병가에 있는 남편이 가족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를 볼 때 그 편지를 써내려가는 나의 아내와 그 옆에서 아빠 보고 싶다고 놀고 있는 그 나의 자녀들을 떠올렸을 때 그 편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죠. 자, 그럼 더 확장, 마지막입니다. 이 성경의 최종적인 저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표정을 떠올려 보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예문을 드려드릴 건데요. 의도적으로 제가 문학 작품을 일부러 선정한 거 아니냐, 성경이 문학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신앙 서적을 읽을 때 문학만 읽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막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의도적으로 두 번째 예문을 여기에서는 좀 특별하게 넣어봤는데요. 이거는 문학이 아니에요. 비문학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배웠죠.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는 저자의 표정을, 감정을 한번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만약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읽어야 되는지, 만약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따뜻하게 읽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어떻게 떠올리느냐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달라지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라.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진다면 당신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자신만은 예외라는 환상을 계속 가지고 있는 한 좋은 사고자가 되기는 불가능하다. 자신이 예외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야말로 진실이다. 사람이라면 모두 다 그렇게 느낀다. 진정 예외적인 것이라면 당신도 예외가 아님을, 당신도 남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기만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일일 것이다 라는 글입니다. 자, 먼저 배운 대로 가봅시다. 전제. 이 사람은 당신 선입견을 버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전제가 뭘까요? 선입견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전제가 되고, 바로 너도 선입견에 빠져 있는 거다라는 것을 나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전제를 파악해야 내 글이 되는 겁니다. 성경 읽으실 때도 이건 내 거다라는 거를 갖고 읽어라고 우리 배우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전제를 파악했을 때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고, 내가 그 죄인이고, 내가 그 장님이다. 비문학이기 때문에 어떤 배경은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상, 이것도 뭐 굳이 등장인물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침묵이라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 침묵은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청각을 충족시켜 드렸거든요. 그때 이 침묵을 조금 짧지만 적절하게 활용을 했어요. 만약에 이거를 침묵을 상상하지 않았다면은 이거 뭔 말인지도 모를 수 있어요. 글을 읽어도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뭔 말이야 라는 것은 침묵을, 블랭크를 중간에 많이 못 넣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라.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진다면, 이렇게 만약에 읽었다면 이게 뭔 말인가 싶었을 건데 한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 피로감을 느꼈겠죠. 하지만 침묵을 중간중간에 넣어서 상대방이 소화시킬, 내 스스로가 소화시킬 시간을 준다면 훨씬 이 사람의 어조가 분명하게 느껴져요. 만약 사람들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면, 쉼표가 있죠. 당신 역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라는 어조를 제가 의도적으로 입혔고, 시작하라 하고 조금 블랭크 줬고, 스스로 속으로 읽으실 때에도 이렇게 읽으셔라 라는 걸 주장하는 거고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선입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 그럼 표정이 어떨까요? 너도 빠졌구나, 나도 빠진 적 있는데, 이런 표정일까요? 우리 리차드 백스터 그 회개했는가 그 책처럼 회개했는가 할 때 그 표정 같이 사람들이 선입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런 표정이지. 오버하는 겁니다. 이런 표정. 하지만 분노에 가득 차진 않았고 약간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처럼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여러분들은 이 예문에 있는 이 저자의 표정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훨씬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이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이거 예문 한번 해설해 드리면요, 이 예문은 선입견을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벗어나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나는 예외가 아니야, 나도 선입견에 빠져 있어 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예외다라고 말하고 있는 글이에요. 네. 끝났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다시 꼭 상상하세요. 여러분 비언어, 반언어 꼭 염두하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글을. 사서라고 하는 양반들이 읽는 책이 있대요. 그 책을 100번 읽었더라면 내가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내 아들들아 다른 거 다독할 생각하지 말고 그 책만 100번 이상 읽어라 라고 유성룡인가가 이렇게 편지로 남긴 글이 있어요. 사서를 100번 읽었더라면 이라는 편지가 있어요. 여러분, 한 권의 책에 몰두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을 바꾸는 건 한 권입니다. 심지어는 한 글귀예요. 성경을 통째로 읽었더니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전 간증 못 들어봤어요. 로마서가 내 인생 바꿨다, 몇 장 몇 절이 내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더니 납득이 되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다독은요 취미생활이에요. 여러분, 깊이 천천히 한쪽을 한 30분 할애하셔도 돼요. 천천히 깊이. 나는 시는 짧아서 좋더라 네, 라는 학생들 많거든요. 네. 근데 여러분 다들 왠지 그런 생각 하셨기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은데, 시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천천히 읽었을 때 그 가치가 빛을 발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성경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쵸? 네. 천천히. 신앙서적도 시간을 할애하여서 천천히.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짓고 있지? 천천히. 네. 읽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어려운 글일수록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시고 가상의 무식자에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여기에서의 가상의 무식자, 바로 한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의 어떤 한 사람을 상상해서 설정하세요. 옆에 나랑 이 글을 같이 읽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다로 가정을 한번 하세요. 한빈이도 책을 읽을 때 너의 동생이 나랑 이거를 같이 읽고 있다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글을 읽은 다음에 형 혹은 누나, 언니, 이거 무슨 말이야? 난 모르겠어.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질문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무식자에게, 무식자 욕 아닙니다. 지식 수준이 떨어지는 이 나의 동생에게,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면서 좀 쉬운 언어로 바꿔서 좀 편안하게 말해줘야겠죠. 근데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신이 이거를 이해했어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따가도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들이 글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감정을 느끼고서는 내가 이걸 이해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이따가 말해야 되는데 또 말하면 되죠. 여러분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럼 사실 할렐루야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많아, 교회에서요. 예. 자, 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했어.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었던 교인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나도 아멘. 근데 그게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어요. 여전히 할렐루야가 무슨 말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할렐루야 아멘, 이제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 문맥으로 할렐루야가 약간 교회에서 안녕하세요라는 거, 그런 거구나. 자, 그러면은 너 할렐루야가 뭔지 알아? 교회에서 할렐루야 하잖아. 알아. 왜 안다고 할까? 들어봤으니까.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한번 들어봤으니까 안다. 자, 이거는 너 손예진 알아? 알아.
얼굴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손예진이랑 대화해봤어? 아니 내가 그 사람이랑 왜 대화해? 내가 손예진을 어떻게 알아? 나 몰라. 아니 뭐 앞뒤가 안 맞잖아요. 너 전지현 알아? 전지현 알지? 엽기적인 그녀 전지현 알지? 전지현이랑 그럼 전화 좀 한번 해봐. 아 내가 전지현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 나 몰라 그 사람. 뭔 말인지 아시겠죠? 한번 들어본 단어들을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게 착각이에요. 착각.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착각.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에게 설명하려면 가상의 무식자에게 형 할렐루야가 근데 뭐야?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할렐루야가 할렐루야지 뭐야? 모르겠어. 히브리어인가 헬라어인가 그런 걸 거야. 영어인가? 우리 교회 그 네이버 그 클라우드 비밀번호가 데오 글로리아인데 그거 무슨 뜻이야? 누가 물어본다고 하세요? 데오 글로리아? 목사님 이름인가? 자, 어려운 글일수록 가상의 무식자에게 이것을 설명해 준다라고 가정하세요. 그래서 요약해서 설명해 주는 습관을 기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는 아무 방법론도 가능합니다. 신앙서적 위에 아래에 항상 공란이 있잖아요. 그 공란에 약간 내가 요약한 생각들을 적으셔도 되고요. 스스로 자기 혼잣말을 해가면서 읽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감정으로 어디서 들어본 말이야. 왠지 무슨 느낌인지는 알 것 같아. 아, 뭔 말을 하려는지는 좀 알 것 같은데 그래 다음 걸로 넘어가자.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의 지금 이 강의의 목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누리지 못해요. 그 책의 의도를. 예문 봅시다. 오늘날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빅맥을 먹는다. 이는 세계화의 확산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현상이다. 꽂히지 마세요, 빅맥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빅맥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늘날 세계화 시대의 양상은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빅맥을 먹는다. 침묵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는 김치를 또한 먹고 있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형? 형,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이게 빅맥을 먹는다는 건가? 아, 이게 빅맥이 수출된 나라도 있는 거고 수출이 안 된 나라가 있는데 빅맥 그거 맥도날드에서 파는 햄버거 그거 맞아요? 설마 그거겠니? 아닌가? 맞나? 자, 요런 거. 근데 이 사람에게 만약에 이 가상의 무식자가 없다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셨겠죠. 근데 집요하게 이 동생이 물어본다고 가정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빨리 말해줘. 나이 먹은 형이 그것도 몰라? 아이, 그냥 나도 몰라.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진짜 모르시잖아요. 이 가상의 무식자에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책을 누군가랑 같이 읽으시거나 아니면은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네. 이제 해보겠습니다. 형, 이게 무슨 뜻이야? 아, 여기 나와 있듯이 빅맥은 세계화의 확산을 이거 비유하는 건데 그냥 이런 뜻이야. 점점 이 지구가 하나가 되잖아. 그치? 미국에서 만든 빅맥을 아프리카에서도 먹잖아. 이게 지구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지. 그런데도 김치라는 고유 음식은 살아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화가 돼도 고유의 문화는 살아있고 고유의 문화가 살아있으면서도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아. 요런 거. 요렇게. 이거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 또 개별적인 어떤 자기만의 습관적인 어떤 행동도 하고 있고 이거 둘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런 뜻이야. 자, 다음에 얘가 뭔 말을 하려고 하는지 또 계속 읽어보자.
하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한 달락 읽었어. 그러면은 형 이게 무슨 말이야? 또 아까 세계화가 되고 있고 또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란 얘기야. 별말 아니지? 이렇게 이 연습을 하세요. 착각에 빠지시는 걸 그냥 두지 마세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네. 3번. 글의 갈래별, 갈래는 그 장르라고 하거든요. 장르. 그 프랑스 말이죠. 장르. 그의 갈래별 목적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글의 목적을 잊지 말고 글을 읽으셔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 실수를 엄청 많이 하세요. 시를 읽으면서 정보를 파악하려고 하고요. 좀 이상하죠? 이 글을 쓴 이유가 있어요. 그걸 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을 잊어버리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대화할 때도 이 목적을 잃어버리는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고 싶지 않죠. 예를 들면 야, 내 말 좀 들어봐. 나 미용실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자, 목적은 뭐예요? 내 말 좀 들어봐가 목적이에요. 내 말 좀 들어봐. 미용사가 내가 커트로 잘라달라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엄청 머리를 짧게 자른 거야. 속상해 죽겠어. 내 말을 들어달라는 게 목적인데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그 미용실 가지 말라 그랬잖아. 그 미용실은 안 좋다니까. 왜 내 말 안 들어? 가서 환불해달라고 하자. 아니 해결해달라는 게 아니라 잘린 머리를 붙일 수도 없고 그냥 내가 속상하다는 거야. 나의 목적은 그냥 나를 공감해달라는 거야. 공감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빨리 해결하러 가자. 무료로 붙임머리 해달라 그래. 걔가 잘못한 거잖아. 자, 전형적인 대화 중에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과의 대화를 보여드렸어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도 글쓴이의 목적이 갈래에 들어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중고등학교 때 배워요. 이 5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이 5가지가 우리가 경건서적과 성경의 갈래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희곡이라고 하는 그 대본 같은 거는 시나리오 같은 건 여기 안 넣습니다. 우리 그런 건 없잖아요. 희곡과 시나리오는 우리들에게 상관없으니까 그냥 했습니다.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고 필기하셔도 좋고 그냥 아시면 그냥 편안하게 들으셔도 좋고 먼저 시라는 갈래는요 감정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소설의 목적은요 줄거리 바로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시 소설은 문학의 대표 양갈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는 감정 전달이 목적이고요 소설은 스토리를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청년이고 연애 중이고 여자친구에게 헤어짐을 통보받았다고 가정합시다. 마음이 엄청 괴롭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정유경 사모님께 사모님 하면서 다가갔어요. 여자친구가 헤어지재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한 다음에 이걸 말할 수 있어요. 저는요 여자친구를 엄청 사랑했는데요 그 여자친구가 저한테 헤어지자고 했을 때 제가 막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눈물이 계속 쏟아지는데 정말 제 마음이 저 어떡하죠? 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어떡하죠? 자, 지금 저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한 요 사건에 어떤 걸 초점으로 말씀드렸죠? 감정, 나의 감정을 전달해 드렸어요. 그래 너 정말 나도 그래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슬프지. 진짜 너무 슬퍼요. 저 어떡하죠? 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이거 일주일 후면 괜찮아질까요? 자, 지금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을 공유하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인수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여자친구가 저보고 헤어지재요. 일주일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주일 전에 여자친구가 반지를 사달라고 하는데 제가 그 반지를 사달라는 줄 모르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헤어지게 됐는지를. 네. 네. 자, 보세요. 똑같은 하나의 사건을 여자친구가 나에게 헤어지자라고 통보받은 이 이별의 사건을
유경 사모님께는 감정을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대화를 했고, 목사님께는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라는 스토리, 줄거리를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했어요. 동일한 사건인데 시가 그래요. 시가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야. 그래서 내가 막 우라가 치밀어. 일본 놈이 우리 조선인을 괴롭히는 모습을 목격했거든. 그래서 가슴이 아픈 걸 글로 표현하고 싶어요. 가슴이 아프다는 건 감정이죠. 이 감정을 글로 표현할 때에는 시가 적절하다는 거죠. 시는 감정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일본인이 저 우리 조선인을 괴롭혔는지 그걸 사건을 적고 싶어. 그럼 소설이라는 갈래를 채택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시를 읽으면서 스토리를 파악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또 소설을 읽으면서 감정을 전달받으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핀트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학창 시절에 어른이 돼서는 시를 안 읽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학창 시절에 시 읽을 때 시를 쭉 읽고 나서 이게 뭔 이야기지? 이게 뭔 말이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보내 드리우리라. 이거 읽고 나서 그래서 뭐지? 나보기가 역겨워? 왜 그러지?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스토리지?를 계속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마치 감정을 전달하는 이 갈래에서 왜 이야기를 찾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럼 만약에 시에 이야기가 그럼 없느냐? 이야기가 있어요. 시도 이야기가 있는 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시도 이야기가 그 주제가 아니라 감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법론에서 줄거리를 선택한 것 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중심으로 보는 거죠. 이것을 샘플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문으로 실어놓은 게 바로 시편의 시예요. 우리가 시편의 시를 어떻게 읽고 계신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시편 11편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이거 무미건조하게 일부러 읽는 겁니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 풀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뵈리로다. 라는 시편을 여러분들 평소에 딱딱하게 이렇게 읽으시고, 여기에서 감정을 전달받으려는 것은 아예 그냥 간과한 채 정보를 여기서 취득하려고 하죠. 여호와께서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구나.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하나님은 이런 자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럼 여기에서 설교자들은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하나님들이 이런 자들을 미워하십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 모순을 깨닫고 사람은 사랑하시되 죄를 미워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아닌데? 여기서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미워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거는 하면서 갑자기 정보를 추가시켜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무슨 일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지 아세요? 이거 시죠. 시는 이 시편의 저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여야 돼요. 자, 전제 파악합시다. 하나님께서는, 표정 일부러 짓습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은 미워하십니다. 그럼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악인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라는 거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이 감정이 이 시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라는 감정인 거예요. 이 시는 그걸로 먼저 접근을 하셨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무슨 뭐 악인을 미워하시고 뭐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런 것을 정보로, 팩트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 감정부터 파악하셔야 돼요. 왜? 시는 감정을 전달하려고 쓰는 거니까. 우리 강나루 건너서 밀밭길을 소리 구름에 달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도 이 박목월이라는 이 시인의 그 우울한 그 감정을 전달받아야 되는 거지, 나그네의 스토리를 기억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박목월의 나그네라는 시 알아? 알아. 그 나그네가 밀밭길 가는 시. 이런 것보다는 알아. 그 우울한 그 일제강점기의 그 서글픈 그 마음을 쓴 시. 아까 미용실 사건 있죠? 공감해달라고 했는데 팩트로 받아들이는 한 남자. 감정 좀 봐달라고 시를 썼더니 감정은 됐고 어디 한번 팩트나 보자. 아까 비웃으셨던 행동을 바로 내가 하고 있다는 점. 아직 안 끝났습니다. 3번. 소설은 스토리를 전달받는 거고, 자, 수필 중에서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편지를 많이 봐요. 편지. 네. 편지는요, 그 상황을 떼놓고 보면은 완전 산으로 갑니다. 편지는 그 편지를 쓴 상황을 띄워놓고 보면 완전히 자기 멋대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래서 편지글을 우리가 평소에 안 읽거든요. 남의 편지를 왜 봅니까? 이거는 이제 성경에만 이제 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여기서 굳이 놓은 건데, 편지를 읽으실 때에는 그 상황, 그 전제를 먼저 깊이 이해하고 편지를 읽으셔야 돼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C.S. 루이스의 유명한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도 그 배경, 그 배경을 잘 이해하시고, 이거는 공부가 필요해요. 이거는 내가 상상한다고 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원준 목사님의 강의를 10번, 20번 돌려보시고 하셔서 공부도 스스로 해보세요. 왜냐? 우리가 남의 편지는 안 읽지만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편지는 읽어야 되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땠는가, 그 상황을 완전히 많이 공부하신 다음에 그 편지들을 읽으면 내게 되는 겁니다. 이거 없이는 편지는 남의 겁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목적이 풍성. 제가 너무 단호했나요? 네, 됩니다. 안 읽는 것보단 읽는 게 나아요. 자, 그 다음에 설명문, 논설문이 있는데요. 자, 설명문과 논설문은 비문학의 2개의 갈래인데 이거 말고는 없어요. 이 2개 말고는 다른 갈래는 없습니다.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는 모든 경건서적들이 다 이 설명문 아니면 논설문입니다. 하지만 거의 95%가 논설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문은 어떠한 사실을,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설명문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핸드폰 사시면 거기에 설명서 있죠? 설명문이에요. 설명문을 읽을 때에는 그렇구나 하면서 수용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핸드폰이 꺼진다. 진짜일까? 네.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의심하면서 읽으실 필요가 없는 갈래예요. 설명문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믿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팩트만 적혀 있는 거니까. 네, 쉽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문제는 논설문인데, 논설문은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논설문은 주장이라는 작가의 개인적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근거들을 제시하는데요.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논설문에선 주장 그리고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주장이 중요할까요? 근거가 중요할까요? 자, 근거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장과 근거, 주장이 더 중요하지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게 일반인데, 여러분들은 저의 이 어조와 이 흐름 때문에, 이 문맥 때문에 근거겠지 라고 힌트를 얻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얼마만큼 근거가 중요하냐면요, 주장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이더라도 근거만 적절하면 설득이 됩니다. 극단적인 예를 가정해서 들여다볼게요. 원래 예는 극단적일수록 좋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가 있어요. 둘은 절친입니다. 영희야,
너 가서 철수 죽여버려. 극단적이죠? 철수를 가서 죽여. 주장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무슨 철수는 제 친구인데 어떻게 죽여요? 농담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근거를 듭니다. 너 예전에 어머니 교통사고 났지? 네. 그 교통사고 낸 범인이 누군지 알아? 네? 빰빰 빠바밤 나오면서 철수가 일부러 너희 부모님의 보험금을 노리거든. 너희 부모님이 해가지고 쳐가지고 죽인 거야. 예? 자, 요게 근거예요. 그럼 영희는 너 가서 철수를 가서 죽여버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설득되어져서 복수하러 갑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해죠. 하지만 누구를 가서 죽여버려라 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주장도 근거만 타당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주장이죠. 그래야 우리가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장을 해요. 설득돼요. 환경을 보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글도 있어요. 깜짝 놀라죠. 뭔 삐소리야. 환경 보호할 필요 없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 환경을 정화시킬 기술까지도 발달되어져서 우리들은 과학 기술의 발전만 추구하면 되는 거고 그 발달된 기술로 환경까지 정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라고 해버리면 그럴듯한데?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는 똥오줌을 내리는 정화수의 물과 손을 씻는 물이 한 곳에 합쳐지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 물은 깨끗하게 정화되어서 우리의 입속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물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어떻게 안 쓰십니까? 아닙니다. 펑펑 쓰시죠. 하지만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들은 물을 펑펑 쓰면서도 우리들은 깨끗한 물을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설득되죠. 근거가 그럴듯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결론. 논설문은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4번으로 바로 넘어갈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경건서적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글쓴이의 주장과 이를 설득하는 근거를 꼭 나누어서 살펴보세요. 꼭. 근거가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장이 근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근거 자체에 설득되어져 가지고 아예 안 돼. 결국엔 말하고 싶어하는 주장이 뭐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뭔지를 꼭 나누세요. 글을 읽을 때 나누셔야 돼요. 얘가 하라고 하는 게 뭐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그거를 분별하라, 이것이 옳고 맞는지를 따져보아라,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글을 읽으실 때 나눠서 읽으셔봐요. 나눠서 밑줄 그으세요. 언더라인 치시면서 요거는 주장, 요거는 근거. 결국에 얘가 하라고 하는 건 이거구나. 나누어서 읽으셔야 돼요. 모든 글을. 우리가 읽었었던 카운터컬처, 회개했는가, 다 주장과 근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그렇구나. 아멘. 그렇구나. 그리고 또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 그 신앙서적 읽은 걸 공유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결국엔 주장을 한 것의 근거에 불과한 건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근거에 꽂혀가지고 나는 이 근거가 너무 인상적이었어. 나는 난 이렇게 생각해. 결국에 주장인데 이 주장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근거에 꽂히시고 이게 나누지를 않아서 그래요. 결국엔 근거는 주장을 위해서 있는 거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거만 받아들이는 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없는 거예요. 근거를 받아들였다는 건 주장까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거를 동의했고 동의하지 않았건 둘째 문제예요. 이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동의해. 이거는 자신의 그런 가치관과 이런 것들 때문에 비춰서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근거를 받아들였다면 주장도 받아들였다라는 증거거든요. 그런데 그 근거만 받아들이고 주장은 뭔지 기억이 안 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글을 읽었어도 자신이 읽고 싶은 것만 읽었다라는 증거인 거죠. 꼭 나누세요. 예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4번의 예문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많이 틀려요. 제가 물어볼 겁니다. 여쭤볼 거예요. 무엇이 주장인지, 주장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펜이 있으시면 언더라인 쳐보시고 없으시면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둬 보세요. 그런 다음 질문했을 때 대답해 보시고 틀렸다면 조심하세요. 결국에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근거에 꽂히시면 안 됩니다. 실감나게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혼자이다. 순교자들은 손에 손을 잡고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갔지만 십자가에는 한 명씩 못 박혔다. 사랑하는 연인들은 서로 껴안으면서 각자 느끼는 황홀감을 하나의 자기 초월 상태로 합쳐보려고 하지만 헛된 일이다. 육신을 가진 영혼의 운명은 본질적으로 즐거움과 괴로움을 홀로 겪도록 되어 있다. 감각, 느낌, 통찰, 환상 같은 것들은 모두 개인적인 것이며 상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경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는 있지만 경험 그 자체를 공유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한 15초 정도 생각할 시간을 드려볼 테니까 주장이 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물리적으로나 그 눈으로나.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자, 사실 제가 오바는 했지만 대부분 맞으셨을 거예요. 다 맞으셨을 겁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밑에 있는 근거들이 너무 자극적이죠. 설득하는 전형적인 방법입니다. 근거에 눈을 멀게 해버리는 거. 자, 주장은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혼자인 거다라는 게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 그럼 여기서 이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십자가 뭐 이런 한 명씩 못 박혔다, 뭐 이 데이트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서로 감정을 공유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만 경험 자체를 공유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근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결국에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인간,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나 혼자다라는 게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근거를 읽으셨는데 묻지는 않을게요. 저는 이 주장을 비판해요. 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설득당하지 않았어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강렬해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혼자다. 아닙니다. 우리는 연합하였습니다. 자, 이런 게 바로 주장과 근거를 나누지 않았을 때 글을 내가 꽂히는 데에만 읽게 되는 그 취사 선택의 그 폐해들, 그리고 결국에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그냥 글을 읽어버리는 그런 또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여실히 보여주는 예문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개인적으로 평소에 쓰지 않아서 낯선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걸 꼭 스스로 찾아보세요. 자, 빨리 말씀드릴게요. 음악을 가르치는 어떤 대학 교수들은 그 강의를 하시면서 학생들에게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서 교수들은 대부분 음악을 사서 들어라 라는 말을 많이 해준대요. mp3 뭐 이런 것들 뭐 정말 싫어하세요. 특히 아는 사람일수록, 음악을 공부하신 분들일수록 이게 경제적인 관념을 떠나서 그 돈벌이가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음악을 편의적으로 이렇게 한 곡 듣고 그냥 지워버리고 한 곡 다운받아서 듣고 그냥 스트리밍하고 지워버리고 이런 일률적이고 이렇게 편의적인 이런 방법으로 음악을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맞나요? 그런데 단어를 공부하고 이제 습득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단어를 모르고 궁금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데 그 행위가 일종의 스토리가 돼요. 스토리가. 예를 들어서 제국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제국주의 뭔지 모르겠어. 많이 들어는 봤어.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어감으로 그냥 아는 거지 이거 완벽한 그 의미를 아는 건 아니에요. 제국주의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봤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스마트폰을 꺼내서 네이버를 킨 다음에 제국주의라고 쳤고, 한빈이 잘 들으세요. 제국주의라고 쳤고 여기서 제국주의가 뜨길래 눌러서 찾아보고 읽어봤어요. 읽다가 내려가다 보다가 제국주의 전근대화부터 시작된 뭐 이런 말이 있어. 전근대화는 또 뭐지? 또 찾아봐. 전근대 또 찾아보고 이것 자체가 스토리가 되어서 나의 뇌리에 깊이 박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를 저기 목사님 혹시 알레고리 하시는데 알레고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고 알레고리는 이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해하게만 하는 역할만으로 끝나버려요. 내게 안 돼. 그래서 옛날 우리 70년 80년대 우리네 선생님들이 사전 하나씩 안 가지고 다녀 하면서 막 때리고 막 국어사전 영어사전 이렇게 두꺼운 거 가지고 다니면서 사전 찾아보는 게 영어 단어에서 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혀 근거 없는 소리는 아니에요. 예, 이거를 찾는 그 짧은 몇 분, 한 2, 3분의 그 시간이 나에게 간절함 그리고 스토리가 되어서 이 단어의 의미가 제 뇌리에 꽂힙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해마를 건드린다라는 말을 해요. 여기 뇌의 해마라는 곳을 그 스토리가 이 해마라는 곳에 저장이 되어서 이 단어가 깊이 오래 기억에 남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건 뭐예요? 라고 대답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면 며칠 지나면 까먹게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원리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공부가 그래요. 강의를 정말 잘하는 어떤 명 강사가 막 강의를 해서 그렇구나 우리 목사님 강의 설교 잘하시죠? 그거 그렇구나 하지만 내가 경건생활 안 하면 내 거 안 되잖아요. 그거 우리 목사님들 다 그거 주장하시잖아요. 알겠어 성경 말씀 알겠어 하지만 한 주 지나고 2주 지나고 그러다 보면은 뭔 말 하셨는지도 까먹었고 내 것도 안 됐고 언제나 들어도 새롭고 항상 새롭고 그것이 이게 일방적인 지식이 그 정도로 우리의 그 표면에 그냥 겉돌다가 그냥 날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단어를 그 깊이 연구하시는 게 풍성한 묵상의 시작점이다. 그래서 구속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풍성한 의미가 담겨 있다. 구속 한 단어로 한 권의 책도 있다. 이렇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공부하고 내가 찾는 그 스토리가 있으셔야 돼요. 심지어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는 것도 꼭 추천드립니다. 시간이 좀 부족해서 빨리 갈게요. 사실 제국주의부터 할렐루야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다음에 저에게 나중에 먼 훗날 당신이 날 찾으실 때 이런 그런 개념어들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도 해드릴 시간이 뭐 있기를 바래요. 먼 훗날입니다. 6번 비유와 상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입시켜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표현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이것만 좀 생각해 보세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관념이라는 것과 보조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돼지 같은 선생님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선생님을 돼지로 비유했죠. 선생님을 돼지로 비유한 겁니다. 무엇을 비유했느냐? 여기가 원관념이라고 하고요. 돼지라는 걸 보조관념이라고 하는데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빗대어서 설명하는 걸 비유라고 합니다.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는 언제나 여기가 중요해요. 공통점이 존재해요. 선생님과 돼지 사이에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을 돼지로 비유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선생님이 들창코라서 돼지 같은 선생님이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선생님이 뚱뚱하셔서 돼지 같은 선생님이라고 한 걸 수도 있고 이 돼지의 속성 중에 약간 욕심이 많을 것 같다라는 우리의 선입견이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이 많다를 돼지 같아라고 할 수도 있고 더러워서일 수도 있고 엉덩이가 커서일 수도 있고
피부가 뽀얘서일 수도 있고 너무나 많은 돼지와의 공통점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문맥으로 살피셔서 왜 선생님을 돼지로 비유했는지 이거를 찾아보세요. 정리. 원관념을 보조관념을 찾아보시고 이 보조관념이 진짜 이 의도하고 있는 그 원래 관념이 뭔지 살펴보셔야 돼요.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도 아버지는 원관념이 뭔지, 탕자는 누구를 예표하는 건지, 원관념이 뭔지, 큰아들은 누구인지 원관념 찾아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원관념 찾아보세요. 상상에 날개 피지 마시고 공통점으로 묶으셔야 돼요. 공통점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훅훅 가네요. 죄송합니다. 예문만 짚고 넘어갈게요. 새로운 길, 윤동주.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 나의 길, 새로운 길.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고 바람이 일고 나의 길은 언제나 새로운 길. 오늘도 내일도. 내를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자, 이것은 그냥 스토리로만 읽으면 안 되죠. 자, 먼저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의 원관념을 한번 빨리빨리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내를 건너서 숲으로. 그럼 여기에서 이 사람의 목적지는 어디죠? 숲이죠. 그럼 숲은 어떤 곳으로 원관념을 삼아야 될까요? 바로 가고 싶은 곳. 어딘라고 딱 명확하게 할 수 없죠. 전문 용어로는 이상향 이러는데 그냥 원하는 곳.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그럼 마을도 원하는 곳. 그럼 내와 고개는 뭘까요?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 내는 건너야 되는 곳이고 고개는 넘어야 하는 것이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고난과 시련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숲과 마을은 우리 주님이 계신 곳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제도 가고 오늘도 갈이라고 말하는 것은 늘 같은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길이 새로운 길이 아니라 늘 똑같은 쳇바퀴 굴러가는 길.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갔고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내일도 가는 늘 똑같은 길. 그런데 이 길이 나에게는 새로운 길이래요. 나의 길이. 자, 그럼 여기서 길이라는 것을 그냥 로드, 스트리트로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길의 상징, 바로 이건 죽은 상징인데 삶입니다. 삶. 철수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너 그 길로 갔다가 큰일 나.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 예? 어디로요? 아스팔트요? 이렇게. 아니죠. 그 삶에서 돌이켜라는 상징입니다. 너는 나중에 어떤 길을 가고 싶니? 저는 의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구나. 이런 거죠. 길은 곧 인생, 삶.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 나의 인생, 나의 삶은 맨날 똑같은 삶이지만 바로 숲과 마을을 가기 위해서 언제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내도 건너고 고개도 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민들레가 피고 까치가 날고 아가씨가 지나가고 바람이 일고, 이거는 평범한 삶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실 때 아가씨 한 명쯤은 마주치셨겠죠? 지금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계셔도 민들레, 구석탱이만 쳐다보면 민들레 펴 있고요. 까치 집 근처에 하루에 한 번쯤 보는 것 같은데, 아가씨 의식만 안 할 뿐이지 항상 마주칩니다. 여기도 계시네요, 아가씨. 그 다음에 바람, 나가면 무조건 바람은 붑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늘 쳇바퀴 굴르듯이 굴러가는 우리들의 삶을 그냥 디테일하게 묘사한 부분에 불과해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의 길은 언제나 그래도 새로운 길입니다. 오늘도 점점점, 내일도 점점점은 모레도, 글피도, 한 달 후도 늘 나의 마음은 새로울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숲과 마을을 위해서. 거기 가려고. 되게 의도가, 마음이, 윤동주입니다. 윤동주. 되게 잘 쓰셨죠. 근데 얼핏 보면은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상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확하게 풍성하게 꽃이 피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의도를 파악하시면서 이 비유의 원관념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가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돼요. 마지막 7번은 특별한 예문은 없는데요. 스스로 아니다. 네, 마지막 7번은 글을 읽으실 때에는 전반부, 중반부보다 후반부에 더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후반부로 갈수록 중요한 정보가 나온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앞만 읽었어. 시간이 없어서 뒤는 못 읽었어. 이런 말 많이 하시죠? 거의 30%만 읽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앞보다 뒤로 갈수록 핵심이 나옵니다. 핵심. 특히 논설문일수록 더 그래요. 여러분은 신앙서적 읽으실 때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중반 부분까지 읽고 이 책은 이런 내용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셨다가 큰일 납니다. 결국엔 중요한 말은 끝에 있는데. 네. 그리고 이를 꼭 앞서 읽은 정보에다가 쌓아 올리셔야 돼요. 예를 한번 들자면 이 글을요, 이게 만약에 나의 시야라면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여기를 읽을 땐 여기가 까맣게 돼서 까먹고, 여기를 읽을 땐 여기 까먹고, 여기를 읽을 땐 여기 까먹고, 여기를 읽을 땐 여기를 까먹고. 근데 글은요, 요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앞 내용의 전제를 계속 누적시켜서 정보를 쌓아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뒤의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고 이 저자의 의도도 파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요렇게 읽는 게 아니라 요렇게 동그라미 네, 읽어서 중반 부분 읽을 땐 초반을 까먹고 후반 부분 읽을 땐 초중을 까먹고. 그럼 까먹게 되는데 어떡합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상상을 안 하시고 그냥 대충 읽으셔서 그래요. 천천히 집중하여서 옆에 있는 무식자를 가상하여서 그렇게 읽어 내려가면은 절대 까먹지 않습니다.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선정하셔서 그 길게 이렇게 쉬었다가 한 달 쉬었다가 이렇게 읽으시면 비춥니다. 그거는 한 권을 잡으셨으면 꾸준히 시간을 정해놓고 천천히 읽되 끝까지 그 책을 덮을 때까지 그냥 쭉 읽으셔야 돼요. 한 달 쉬었다 읽었다. 내가 한 달 전에 어디까지 읽었더라? 120쪽까지 읽었구나. 121쪽 읽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해요. 아까처럼. 그래서 한번 선정하시면 쭉 하고 한숨에 읽어 내려가셔야 돼요. 참고라고 해서 시간이 남으면 우리들이 대화 중이나 비판적인 사고에서 필요한 이 논리의 오류랑 변증법에 관련돼서 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논리의 오류는 재미삼아 한번 읽어보시고요. 변증법만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결론 짓겠습니다. 변증법은 정반합의 원리를 취해서 비판 정신을 갖는 게 변증이라고 하는데요. 변증하셔라, 변증하셔라, 막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변증에 약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변증이 이 정반을 통하여서 합을 도출해내는 것을 변증이라고 하는데, 네. 먼저 정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받아들인 어떠한 사실, 어떠한 정보를 정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봄 소풍을 산으로 가면 어떨까요? 등산하면은 이 봄날의 기운을 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게 정의입니다. 그럼 반은 반대를 생각하는 거죠. 부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반대를 의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점심에 짜장면 먹을래? 그럼 의도적으로, 이게 정의니까 짜장면이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짜장면이 안 된다. 이거를 반대를 생각하는 거죠. 자, 예를 아까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등산 갈래? 봄 소풍으로? 등산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반대. 안 된다. 등산은 별로야. 왜냐하면은 우리 교회에 아기들이 많잖아. 그래서 아기를 들고 등산을 가는 건 누군가에게 들고 데리고 누군가에겐 너무 피곤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게 반입니다. 자, 그럼 정과 반이 있죠. 그럼 그 두 개를 합쳐서 도출해내는 거,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정과 반을 합쳐서 새로운 결론에 도출되는 것. 예를 들면, 그럼 자연을 즐기고 싶고 아기가 있으니까 그냥 공원에 가는 건 어떨까? 공원에 가서 자연도 즐기고 좀 편안하게 돗자리 깔고 또 쉬면은 아기들도 잘 놀게 할 수 있잖아. 요게 이제 변증의 합 결론입니다. 정, 반, 합. 이게 우리의 발상의 변증이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왜 만드셨지? 이게 정이라면 그럼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든 의도가 뭘까? 이거를 한번 반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꼭 만드셔야 했다라고. 그 다음에 이거의 결론으로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걸 결론을 도출해내는, 이게 이제 변증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글을 읽는다라기보다는 마지막 우리 지난주에 했었던 궁리하지 않는 인간, 그리고 배경 지식 없는 어떤 폭 좁은 지식, 이것에 대한 솔루션으로 독서를 많이 하세요를 권장해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독서를 하실 때 아까 논설문 읽으시는 방법, 주장과 근거를 분할해라 꼭. 그 다음에 이 주장을 비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판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많은 분야의 책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과학, 사회, 경제 이런 거를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무슨 여러분들이 꿈을 결정해야 할 나이도 아니고, 물론 관심이 있으시면은 당연히 읽으셔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쪽의 배경 지식을 넓히시는 걸 추천드리냐면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인간, 죽음, 삶, 직업, 남자와 여자, 그리고 우리의 이런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의 이 인간들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발전시켜 왔는가, 일종의 이것도 유행과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을 좀 아시면, 이거를 좀 거창한 말로 인문학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것을 많이 좀 생각의 폭을 넓히시면 사람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도 되시고, 우리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진리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빈틈이 없는가, 이런 것들도 깨달으실 수 있거든요. 아무런 스케치북 하얀 데에다가 그 하나님의 말씀만 딱 떨어지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른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말 말도 안 되게 더러운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가치가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좀 다양한 글들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생각하시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근거 찾아가시면서 비언어 반언어 입히시 가면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 빨리 지을게요. 감각의 세태 속의 글 읽기라고 해서 2번의 강의를 드렸는데요. 우리는 왜 제대로 못 읽는가? 그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읽을 수 있는가? 사실 2번째 오늘 이 주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드리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뭐라고. 네.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떠올려가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조금 가닥이 잡히더라고요. 너무 폭넓게 생각하니까 뭘 말해드려야 될지 몰랐었는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적용시켜 봐보세요. 한번. 네. 적용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 목적은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기 위함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 꼭 생각해 주시고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 짓고 주기도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